열린 토론과 함께한 한 해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지금 스페셜 MC와 함께하는 연말 특집 열린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열린 토론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왕선택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대우 교수님이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을 비롯한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고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수많은 국책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두 분께서 보시기에 오래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만을 고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민정훈 교수님부터 소개. 워낙 올해는 일이 많아가지고 하나만 고르려고 하시니까 좀 당혹스럽긴 한데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두 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간략하게. 네네. 첫 번째는 저희가 저 외교원에 근무하기 때문에 국내 정치 이런 쪽은 잘 얘기를 안 하는데요. 워낙 우리 국내 정치가 올해는 심각한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지난 4월 초에 탄핵이 인용된 것, 그래서 외교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된 것, 그것이 외교를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올 상반기 워낙 우리 외교 리더십 부재에서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국제적으로 본다면 저 미국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날 수십 개 행정명령에 사인하는 모습. 그래서 얼마나 또 빠르고 강하게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까.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두 키워드를 뽑아주셨네요. 우리나라의 외교 정상화하고 그리고 역시 우리가 전 세계 뉴스를 얘기를 할 때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된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장면이 있었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회담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서로가죠 이제 격렬한 언어를 교환을 하고 특히 이제 미국 대통령,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윽박지르는 그런 장면이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SNS 때문에 그런지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도 감정 표현, 특히 부정적인 표현들도 거칠게 얘기하는 이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 대통령 백악관 공식 행사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놀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역시 트럼프가 빠지지 않네요. 네. 2025년에 아마 가장 결정적인 키워드 중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관세 이야기를 할 수 꼭 해야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은 트럼프 때문에 이제 관세 협상에 전 세계적으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난 11월 경주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과 또 경주 선언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 먼저 민정훈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경주 선언이 미국과 중국이 두 나라 간의 갈등을 관리하는 안정장치가 되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큰 경제 정쟁을 앞둔 그런 일시적인 조치라고 보시나요? 경주 선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의장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추구했던 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자유무역, 다자무역. 그러니까 에이펙이라는 그 경제 협의체 자체가 추구하는 것이 다자무역,
그다음에 자유무역, 다자무역을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회원국들의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건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대외 정책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로 바뀌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APEC이 추구하는 가치 목적과 상충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의장국인 한국이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고 이 미국이 일방적인 그 보호무역주의로 바뀌니까 국제무역 시스템에서 리더십이 상실됐잖아요. 그 상실된 부분을 중국이 치고 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중국이 다자무역의 어떻게 리더로 이제 그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모습 그걸 보면 세계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에이펙의 기본 가치와 목적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맞서는 형국이 만들어졌고 의장국인 한국이 중국에서 그걸 어떻게 조율을 해가지고 경주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됐던 부분이 자유무역, 다자무역을 선언문에 실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말 좀 돌려가면서 이제 그 공정한 무역이라든지 어떤 그 무역을 통해서 회원국들의 경제적 그 안정과 번영을 추구한다 이렇게 싹 돌아가면서 이제 그 타협점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게 어쨌든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뭔가 좀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절충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추후에 올 그 미중 정상회담의 마중물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니까 트럼프의 미국도 시진핑의 중국도 양국이 너무 세게 관세 협상 때문에 붙는 것은 그거는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봉합하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경주 에이펙에서 미국과 중국이 세게 붙었다면 그러한 의지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이 집중되는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잘 경주 선언을 이끌어내고 미국과 중국 간의 의견 차이를 또 타협을 잘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주 선언이 미중 정상회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미중 전략 경쟁은 끝나지 않을 거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뭔가 미국 내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좀 덮어놓는 분위기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첨단 기술이나 전략산업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미중 전략 경쟁은 계속 될 거고요. 뭐 그러한 추세는 우리가 계속 진행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직접 만나서 또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봉합된 그런 분위기의 연출을 우리가 본 것 같고요. 그러면 왕선택 교수님이 이 에이펙의 가장 큰 성과를 뽑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주 에이펙이 이제 다자 회의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나라 시각이냐도 좀 봐야 되고 회의 자체도 좀 봐야 되는데 회의 자체보다도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한국 외교와 관련해서 좀 보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민정훈 교수님 말씀과 동일한데 대한민국 외교가 사실은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그 함정에서 탈출을 해서 외교가 정상화되고 그래서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일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운 곤경들을 극복을 하고 정상화시켜서 다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실 한미 관계도 지났으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지 그 직전까지 분위기를 기억을 해보면 엄청나게 풀기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한중 관계에 맞물려 가지고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을 하고 원만하게 극복을 하고 새롭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오히려 앞으로 뭐 내년이든 후년이든 좋은 상황을 기대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은 한국 외교에 있어서 엄청난 성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회의 차원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경주 선언을 도출한 것 자체도 도움이 되고 미중 정상회담을 이제 부산에서 했는데 이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일단 한국 외교의 시각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청난 성과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 일단 국내 뉴스를 조금 나중에 또 자세하게 살피도록 하시고요. 이제는 우크라이나로 좀 국제 뉴스로 넘어갈까 합니다.
올해는 이제 지구촌에서는 정쟁의 비극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네, 우크라이나의 얘기를 해보자면 거의 이제 4년 가까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쟁 상황부터 우리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중재자로 나선 상황이지만, 근데 과연 이 종전 협상은 성과를 아직까지는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죠. 네. 그러면 왕서대 교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미국이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확실한 명확한 그런 성과를 못 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실까요? 일단 본격적인 협상을 지금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 그랬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하루 만에 그렇죠.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 하셨죠. 그런 것을 생각하고 또 중간중간에 뭐 다음 주면 된다 뭐 이런 말을 아마 한 10번쯤 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이 기대처럼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 그 양국이 전쟁을 끝내두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제가 볼 땐 크지 않습니다. 전쟁을 모험을 감수하고 큰 양보를 해서라도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 보다도 더 끌면서 유리하게 협상을 하자. 네. 이 의지가 더 큰 것 같다는 게 이제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고요. 두 번째 요소는 제가 볼 땐 미국하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미국하고 유럽의 절대적인 후원을 받는 나라잖아요.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있겠지만 미국과 유럽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나라인데 네. 미국과 유럽이 현재 협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종전을 향해서 몰두하기보다는 아마도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이유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이야기를 요소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뭐 패권 국가가 어느 나라든 전쟁이 나면 그건 패권 국가가 개입을 해서 막는 거 외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패권 국가 미국이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도 크지 않고 또 뭐하러 그렇게 빨리 끝내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서 능력도 사실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러한 요소들이 겹쳐서 말은 많지만 종전협상에서 획기적인 진전은 없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정쟁에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모든 면에서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미국이든 의지가 그렇게 확실치 않다. 네. 많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미국의 입장을 들어보면 소위 비무장 경제 자유 구역이라는 이제 새로운 구역을 만들자는 입장을 밝혔는데, 근데 주권과 영토에 민감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과연 이 제안을 받을 수 있을지 이제 민종훈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예, 그 가능성은 열려 있죠. 이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수용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건데, 왕선택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모두 종전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게 가장 크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영토 분할과 안전 보장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다르고 국내 정치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인 입장을 반복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패권국 미국이 어떤 중재 역할을 할 때 정말로 강하게 지상군을 파병한다든지 러시아의 숨통을 완전히 조이는 경제지단을 강화한다든지 유럽을 동원해서 더 압박을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미국도 국내 정치적인 한계라든지 어떤 마가 세력들의 어떤 그 직접적인 개입에 대한 그 부정적 인식, 그 재정적인 그 기여에 대한 어떤 그 낭비한다라는 그러한 그 국내 정치적인 비판,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피스메이커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그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뭔가 빨리 끝나겠다라는 그게 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지금 교착 상태가 보이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제 그 전쟁 피로도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뭐 우크라이나 내에 국내 정치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전쟁이 한 4년 가까이 되니까 정말로 살기 퍽퍽하고 그리고 지금 겨울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그리고 전쟁도 완전히 그냥 그 교착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전선을 그냥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워싱턴의 입장을 들어보면 겨울이 좀 지나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겨울에 어떤 작전을 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추운 겨울에 미군을 보내거나 아니면 미국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러시아 국민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미국이 강하게 압박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전쟁 피로도와 함께 결합이 된다면 어쨌든 비무장 경제 자유국익이라는 것은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양쪽 모두 거기를 점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게 그 가장 그 현실적인 절충안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나 더 나가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라든지 뭐 어떤 촉매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게 러시아 쪽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그 지켜보면서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우크라이나 국내적으로 비무장 경제 자유국을 받아들이더라도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 그러한 의지가 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뭔가 지금 국내적인 어려움을 빠져나올 수 있는 정치적 퇴로가 조금 더 만들어진다면 그렇다면은 뭐 수용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중 교수님한테 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안보 보장이라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죠. 근데 얼마 전에 처음부터 전쟁 처음 시기부터 나토에 가입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얼마 전에 또 나토 가입 포기라는 파격적인 카드까지 꺼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보 보장의 문제가 알아서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 러시아의 재침공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장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미국,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 동맹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집단 안보 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토 5조급 안보 보장. 그러니까 뭐 나토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평화유지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미국도 차별 평화유지군이 뭔가 그 국경 부분에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겠다 이런 그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지난 4월에 미국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 협정이 체결이 됐어요. 그거에 어떤 그 당시에 그 미국 행정부에서 주장했던 거는 이게 인계철선 역할을 할 거다. 미국 기업들이나 노동자들 어떤 그 관련된 미국 국민들이 우크라이나의 그 영토 안에 들어가 있으면 러시아가 어떻게 침공을 하겠느냐. 뭐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미국이 지상군을 보낼 수 없는 상황. 그렇다고 나토 동맹들이 지상군을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나토 동맹들이 그 나토나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그 동진할 수 있다라는 러시아의 그런 위협을 주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굳이 4년 동안 전쟁을 치렀는데 다시 또 침공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그 전쟁에 관련된 그 행위자들이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 정말로 절박한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거기 때문에 집단안보 보장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거는 이거는 원래부터 미국이 원하는 그 불가하다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시간을 끌다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수용한다. 그러니까 그걸 수용하려면 뭔가 대안을 달라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토 5조급의 안보 보장을 집단안보 보장을 해주겠다 하면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놓치기 아까운 카드거든요. 그 현직 미국 대통령 중에 푸틴 대통령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렇게 뭔가 급격하게 변화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워싱턴 정가에는 러시아, 과거의 소련은 정말로 미국의 오래된
그러한 숙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푸틴 대통령이 지금은 끝까지 목리를 부리면서 버티고 있지만 트럼프 카드를 놓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결국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전시 경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진 러시아 경제를 되살려야 되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미국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이 발전이 되면 그 말씀드린 인계철선 역할 그리고 또 집단 안보 보장이 있으면 굳이 러시아가 다시 문제를 만들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집단 안보 보장이 가장 현실적인 안보 보장에서 대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왕성택 교수님은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싸우는데 러시아 측의 주장도 있죠.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바스 지역을 다 내놓으라는 러시아 입장이 있는데 그러면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협상을 하든 간에 이제 푸틴이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의 완전 철군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러시아가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이런 협상을 다 깨고 뭔가 우크라이나에 재침공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해온 말을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관계 속에서 러시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협상력이 훨씬 더 강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언더독이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으로 지금 그렇죠. 모든 상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강하게 입장을 고집한다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강한 자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약한 자가 한 발 더 양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이죠. 2026년에 이 정쟁이 완전히 끝날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그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쟁 당사국의 의지 그리고 패권 국가 또 관여하고 있는 EU 정상들의 의지, 상황 판단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다들 전쟁 종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네네. 그런 걸 보면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두세 가지 종전을 기대할 수도 있다라는 요소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아까 민정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피로감. 지금 이제 4년을 지나서 5년 차로 들어갈 텐데 네. 지금 더 견뎌가지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참모들도 지금 한 명씩 두 명씩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떻게 버틸 것인가라도 생각해보고 또 아까 그 전쟁 종전을 못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의지 부족과 능력 부족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 능력 부분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사위 제러드 쿠시너가 지금 협상단에 이제 좀 더 강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위트코프 특사가 주로 주도를 했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제러드 쿠시너가 이제 추가 투입이 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러드 쿠시너는 지난 1기 행정부 때에 어려운 아브라함 어코드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굉장한 능력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로 봤을 때 미국 정부의 능력 부분에서 좀 더 보강이 되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피로감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볼 때 종전에 대한 전망은 상대적으로 커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이 전쟁은 뭐 이유도 그렇고 지금 진행도 그렇고 너무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이라도 이 상황이 개선되길 바라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분쟁 지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지구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은 끝났다. 아주 크게, 아주 용감하게 그렇게 선언을 했지만 지금이 우리가 녹음을 하고 있는 12월에 가자 지역에서는 여전히 교전과 여전히 이제 사격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민정훈 교수님이 이게 전쟁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어쨌든 휴전 1단계가 발효가 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도 충돌이 계속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휴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사실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전쟁을 끝내고 그 가자지구나 중동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냐 이거는 뭐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중동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중동 국가 간의 반목의 역사를 보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기를 통해서 단기간에 끝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네네. 갖고 있는 그런 오래된 그 반복의 역사, 어떤 인종 간, 종족 간의 어떤 그 차이,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 보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치적 성과를 위해서 내년 11월에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뭔가 그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성과를 내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쨌든 평화 협상까지는 못 가더라도 총성은 멈추는 효과를 내년 상반기에는 낼 거라고 내고 싶어 할 거고 미국 입장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자 이 분쟁 같은 경우에도 휴전 2단계가 본격화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단계는 어쨌든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인지를 갖다 석방하는 부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거를 정치적 성과로 주장할 건데 그거 이상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원할까? 요걸 잘 모르겠어요. 그 네네. 부분이 왜냐하면 2단계로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 뭐 가자지구 재건, 지역 안정, 그리고 무역 촉진, 인프라 개발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단계를 공고히 하는 부분에서 논의가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프로젝트로 보기가 어렵고 네네.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게 워낙 그 가자지구가 황폐화되기 때문에 과연 그 지역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주변 국가들과 미국이 열의를 가지고 그 참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가자지구에 대한 점령을 포기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전쟁의 총성은 그 형식적으로는 크게 멈췄으나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 지역의 불안정성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낙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왕소택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디지털 세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터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계속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가자지구에서 보내지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 경악할 수밖에 없어요. 뭐 아이들이 죽고 가거나 뭐 정말 이렇게 끔찍한 그런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가자지구에서 지금 현 상황이 어떤 겁니까? 뭐 전쟁 이후에 그 인프라 자체가 다 괴멸되다시피 했더라고요. 그 저 화면을 보면 그 휴전이 됐지만 그 가자지구 주민들은 거의 뭐 원시 시대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겨울 폭풍이 2차례나 이제 몰아닥치는 통에 뭐 텐트가 뭐 한 2만 장, 3만 장이 휩쓸려 내려갔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볼 때 뭐 우리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극, 참극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전쟁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인류가 어떻게 해서 이제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는 인도적인 재앙 거의 수준이라고 우리가 인류사적 재앙입니다. 이건. 네, 제한이죠. 그러면 민종훈 교수님한테 아까도 살짝 말씀하셨지만 이제 미국이 지금 되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뭐 소위 하이테크 가자, 뭐 경제 발전, 경제 개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현지에서 살고 있는 그 국민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혹시 저항 세력도 반발을 사지는 않을까요? 이게 굉장히 의구심 어린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죠. 이게 아이디어라든지 프로젝트 자체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현 가능성의 문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어떤 영향력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안심하거나 뭔가 믿을 수 있는 신뢰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4단계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가자 지구에서 어쨌든 그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재건을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프로젝트 자체에 들어가는 총 프로젝트 10년에 걸쳐서 1,120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한 166조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네. 이걸 어디서 조달을 할지 네. 그걸 이제 미국이 그 안보 비용을 줄이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국제적 기여를 줄이고 있잖아요. 네, 네. 동맹국들한테도 돈 더 내라고 막 그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미국이 이 어떤 1,1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다 내진 않겠지만 일부 그 기여를 하고 이제 그 주변에 부유한 사우디라든지 아랍 국가들이 많이 부담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큰 프로젝트고 이것이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완전히 지금 폐허잖아요. 폐허인 상황에서 그 뭔가 그 아름다운 그 휴양지를 만들려면 그 폐허를 다 치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폐허를 다 치워야 되고 그 폐허를 치우기 다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지역의 정세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마스나 이스라엘이 그 더 이상 교전을 하거나 충돌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안전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불확실한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1, 2, 3, 3개 넘어가면서 그 진행되는 그러한 돈과 어떤 그 기술과 노력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이제 하마스도 세력을 포기 못하고 이스라엘도 의구심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는 어쨌든 신뢰 부족이잖아요. 특히 미국이 보다 더 이런 계획을 내세웠으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종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이제 거의 손 놓듯이 하면서 이제 그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라든지 아랍 국가들이 어떻게 미국을 믿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심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첫 삽을 뜨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저라도 쿠슈더라든지 위트코트 특사가 이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이 부분에서 주요국들과의 협력을 이제 그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어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10년 안에 끝난다는 보장이 결코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그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선택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과 이스라엘 이런 갈등은 어제 생긴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갈등인데 네, 그렇죠. 앞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미래, 가까운 미래에서 이거 우리 평화를 볼 수 있을까요?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할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너무나 장기화돼서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중동 아랍 국가들의 분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봐야 되지만 그 문제가 사실은 80년, 90년 정도 된 문제인데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되고 있어요. 더 큰 규모에서는. 네. 지금 문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고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도 사실은 지난 한 3, 40년 사이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의 문제가 지금 극단적인 참국이 되는 거지. 네네.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요단강 중심의 그 파타 세력의 팔레스타인과는 오히려 관계가 긍정적으로 지금 안정적으로 진행된 지가 몇 년 됐어요. 네. 이제 하마스가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돌아볼 때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적인 역동성과 더불어서 팔레스타인 최고 지도자들의 어떤 그 국내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접근법 이것을 보면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 국내 정치 차원에서 야셀 아라파트 지도자의 어떤 행적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1970년 전후에는 뭐 극강의 테러리스트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2000년 정도 넘어와서 30년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보면은 협상파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협상을 하고 미국과도 협상을 해서 상당히 제도적으로 평화를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끌어오는데 기여를 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지금 하마스의 지도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극강의 테러리스트를 지나서 지금 어느 정도 새로운 어떤 정체성의 변화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라파트 의장이 한 30년 걸려서 정체성이 변경됐다면 지금의 하마스 지도자들이 최강이 된 게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된다고 봐야죠. 네네. 앞으로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나면 지금의 하마스 지도자 또는 지금의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노력에 의해서 분쇄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가자 지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아마도 지난 20년 동안 보여줬던 하마스식의 폭력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또 미국과 좀 더 많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훨씬 더 완화된 하마스 지도자들과 또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파타 세력과의 연합을 통한 조금 더 진전된 흐름이 있을 것으로 봐서 2035년쯤에는 제한적인 평화 공존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다 똑같은 기대를 하면서 뭐 앞으로 뭐 5년, 10년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 안에 어느 정도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 다 기대하면서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 끝곡으로 다이애나 립스의 Christmas Time is Here 들으시면서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연말 특집 2부 민종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 그리고 왕선택 서강대 지식영합미디어대학 대우 교수님 두 분과 함께 2025년 지구촌 주요 뉴스들을 정리하면서 새해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국제 뉴스를 살피는데요. 중동에서 계속 또 다른 화였고죠. 이스라엘과 이란. 네.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나라 올해도 역시 정면 충돌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의 공군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습하고 또 이란도 즉각 반격에 나선 적 있습니다. 그러면 왕선택 교수님한테 물어볼게요. 현재 이란 상황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불씨가 완전히 소멸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죠. 불씨가 존재하긴 하죠. 네. 불씨도 큰 불씨죠. 지난 6월에 보기 드물게 교전을 했습니다. 한 2주일 정도 교전을 했고 그 이전 사례와 비교하면 상당히 강력한 강도로 이제 교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면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공습 중심의 이제 국지전 제한전 양상이었고요. 네.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된 이후에 소강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씨가 있냐 없냐, 불씨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불씨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이 결정적인 모순의 핵심 포인트인데 이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이 이스라엘과 협상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결국 패권 국가인 미국, 그다음에 미국을 둘러싸고 있는 유럽의 또 다른 동맹국들과의 협상 속에서 틀이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이제 실효성이 있는 합의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불씨는 여전히 큰 불씨가 남아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가 불씨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한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둘 다. 지금까지 어떤 그 전쟁이 났을 경우에 치명적인 후과가 때문에 전쟁이 바로 또 나진 않겠지만 전쟁이 날 수 있는 가능성, 불씨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쉽진 않죠. 둘 다 너무 이제 관심사가 너무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올해 6월에서 우리가 다 봤듯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탄격했던 사건도 우리에게 다 충격으로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동은 과연 이 중동에서 확전을 억제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민종훈 교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능성은 꽤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아까 왕선택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중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인 평화, 전쟁이 없는 상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상황이 많이 나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동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좀 차지하고 좀 이렇게 크게 좀 떨어져서 보면 중동의 어떤 세력을 유지하는 한 세 개의 큰 그 진영이 있다고 보면 하나가 이제 그 사우디를 그 맹주로 하는 아랍 국가들, 그다음에 그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저항의 주국가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있다고 본다면 지금 상황은 이란과 저항의 축의 세력이 완전히 거의 괴멸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제 쪼그라드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이스라엘과의 어떤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저항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마스 지도부, 그다음에 헤즈볼라 지도부, 그다음에 친이란 입장을 갖고 있었던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국내 정치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제 그 몰락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미 성향의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이란이 어떻게 보면 그 미국과 국제사회 경제 제재를 해서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다가 저항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도와주는 그 지원 세력들이 굉장히 그 세력을 잃으면서 팔다리가 끊긴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란이 뭔가 그 반미 그 세력으로서 세력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을 때 중동의 위기가 이스라엘과 이란이 부딪히면서 대리전 양상이 되면서 굉장히 그 전쟁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 상황은 친미 진영이 훨씬 더 힘이 세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아랍 국가도 보면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사우디의 빈 살만, 그리고 아까 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 협정 1.0이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행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2기 행정부의 목표는 뭐냐면 아브라함 협정 2.0, 즉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개선을 정점으로 하는 그 관계 개선이거든요. 이게 만약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거에 진전이 있는다면 중동에서 세력 균형이 친미 쪽으로 완전히 쏠리게 되는 거예요. 이란의 세력이 약해지고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큰 세력을 유지하면 그렇다면 중동 내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붙거나 아니면 이란과 미국이 다시 대리전을 치를 가능성은 없는 거죠.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의 세력이 약해졌고 저항할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체력을 회복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소극적인 평화, 전쟁이 없는 상태 이런 부분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 얘기는 말씀드린 이러한 시나리오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미국은 보다 적은 안보 비용과 개입을 통해 가지고도 이제 중동 지역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란이 저항할 가능성은 적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소극적인 평화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꽤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중동이라는 지역이 너무 화약고라는 명칭에 그냥 괜히 붙은 명칭이 아니라는 게 우리가 다 너무 복잡한 이해관도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 또 역사를 다 불러들여서 얘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조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역을 바꿔서 우리가 사는 동네 동북아시아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말에 이제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취임됐죠. 타카이치 사나이라는 총리가 새로 일본에 취임함에도 하고 난 다음에 대만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대만 유세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고 하면서 자위대 군사 기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 바로 중국과 일본의 이런 갈등 발단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왕선택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타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발언이 이거 단순한 실수였던가요? 아니면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해석하시나요? 저는 실수와 의도가 합쳐진 중간쯤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반. 완전한 실수도 아니고 완전히 의도된 것도 아니고 네. 그 상황을 보면 이제 그 11월 7일 이제 중의원 일본의 중의원 이제 회의가 있었고 이제 야당 의원 오카다 의원이 이제 질의를 계속 하는 거죠. 하면서 약간 좀 공격적으로 거세게 압박하는 정도로 이제 할 때 이제 타카이치 총리가 이제 답변을
이제 원래 준비된 답변이 있었는데 그 준비된 답변은 일본 언론 보도 그런 것을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말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구체적으로 생기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해서 판단한다. 이게 정답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답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야당 의원이 압박을 계속하면서 질문하니까 안 되겠다. 속 시원하게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약간 야당 의원의 공격적인 발언에 넘어갔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화가 나니까 나도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다. 이제 사실 다카이치 총리가 말한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의 말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랬겠죠. 다만 그것을 이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느냐 이게 안 됐다라는 거죠. 그것은 맞죠, 네. 일본과 중국이 1972년에 이제 수교를 하면서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모순되는 발언을 하면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말은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일본의 기본적인 접근법이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그걸 어긴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실수라기보다는 다소의 미필적 고의 이런 정도로 그 중간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수다, 의도적 발언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큰 파장을 일었던 발언이 되었던 거고, 또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하나의 중국이죠. 그래서 이런 발언이 또 그런 원칙의 위반이면서 내정 간섭이라는 평가를 아주 거센 반발을 보인 반응이고요. 그리고 지난 6일엔도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에서 중국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서 2차례나 사격 통제 레이더를 주둔한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민주군 교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게 중국과 일본의 정말 무력적인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일 간의 무력 충돌이 우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양국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서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강하게 일본에 대응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국내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 가지고 중국한테 있어서 일본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인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걸 그려본다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일본을 길들이기를 하고 아예 일본을 주저앉힐 의도가 있느냐?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일본과 사태가 떨어지고 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 열세의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럴 상황을 노리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중일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굉장히 묘한 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침묵하면서 방임하고 있고 내년 4월 베이징 방문만 신경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이 고무줄을 당길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무력 시위도 하고 있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중국이 어떤 히토류 수출 통제를 통해서 일본 경제를 이제 굉장히 압박할 거다. 이 부분도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통해서 미국이 중일 간 사이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켜보고 중국이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요거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중국이 원하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철회하는 거예요. 발언 철회를 위해서 군사적 충돌을 그걸 가지고 감수한다? 그 정도 가기까지는 이게 등가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카이치 총리가 국내 정치적으로 지지를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출구를 모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감 표명은 하고 철회는 안 하지만 유감 표명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물밑으로 저는 중일 간의 어떤 외교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면 이게 조용하게 이제 서서히 어떤 갈등의 수위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출발은 좀 이렇게 거칠었지만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더 완화해지는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그런 왕성택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우리 이웃들이 오른쪽의 이웃과 왼쪽의 이웃이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네. 그럼 우리나라로서 한국으로는 이런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해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미국, 중국 간에 이렇게 이제 대립이 있고 또 그 와중에 중국, 일본 간의 대립이 있고 우리는 또 한미일 협력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한중 협력도 해야 되고 이것만 보면은 마치 우리가 무슨 줄타기를 해야 된다, 뭐 줄을 어느 편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접근법을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외교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돌이켜 보면 반드시 줄타기로 묘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 지정학적으로 모든 나라는 주변 국가들과 모순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네. 항상 좋은 것만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순도 있지만 또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커지면서 모순과 더불어서 협력의 요소도 동시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외교를 통해서 모순은 줄여나가고 이제 협상의 여지를 이제 키우는가, 협력을 키우는가가 외교의 기본적인 컨셉이고 그런 컨셉에서 봤을 때 한국이 주변국과 갖는 이런 관계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봐도 중국의 입장에서 봐도 인도의 입장에서 봐도 또 독일의 입장에서 봐도 모든 나라는 주변국가 모순이 있고 그렇죠. 거기에 네. 따른 문제점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외교는 원래 주변국과의 모순과 협력의 요소를 어떻게 재배열해서 유리한 쪽으로 끌어당기느냐에 그러니까 퍼즐 게임이랑 좀 더 비슷한 거죠. 그렇죠. 줄타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줄타기라고 생각하면 이제 외통수로 빠지는 거죠. 저는 그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걸 퍼즐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내심을 갖고 모양에 맞춰서 계속 퍼즐 쪽을 맞추기를 하면서 그래도 안 될 때는 뭐 할 수 없죠.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을 가되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보이는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한중 관계 또 한러 관계 남북 관계 이게 모순이 극대화되면서 아주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원만하게 다시 정상화됐다라는 차원에서 희망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네, 역시 외교는 얼마나 많이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느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임 주면 새로운 해 2026년이 밝히겠습니다. 26년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 미국의 2025년 국가 안보 전략을 보면 동맹 국가들에게 아주 가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죠. 미국이 지켜줄 테니 더 많은 비용과 충성을 내놓으라 이런 식인데 그러면 민정훈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전략이 미국의 전략이 한반도를 포함해서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2025년 국가안보 전략 미국의 NSS를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래적 동맹관이 더 부각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미국이 하는 모습을 명확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처한 상황,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거에 대해서 의지와 역량이 상대적으로 쇠퇴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부분도 커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과거의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솔직히 인정했다. 이렇게 마가 세력 등이 미국 내 마가 세력이나 이런 일부 시각들에서 전문가들은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네. 어쨌든 보면 서반구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중국 견제하는 것 이거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지역 위협은 동맹국 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사실 그 가장 그 위태로운 건 유럽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동북아 정세는 중국 견제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전략 경쟁은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미국이 동북아 정세에 개입하는 그러한 그 정도는 약해지는 않을 거예요. 중국 견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도 두 번의 한미 정상회담을 올해 통해 가지고 이제 그 GDP 대비 국방비를 전면적으로 증대하는 것, 우리의 군 역량을 그 증대하기 위해서 미국산 무기를 추가 구매하는 것 이런 부분에 방점이 찍히잖아요.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보다 더 큰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전히 중요하고 미국과 안보 협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가 동맹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지만 그 안을 보면 우리가 보다 대등하고 호혜적인 동맹 관계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뭐 핵 권한을 증대한다든지 여타 부분에 있어서 미국산의 최첨단 무기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미국에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안보나 통상 부분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만 잘 관리해 나간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NSS가 굉장히 미국이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축소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는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가지고 미국을 계속 지역에 붙들어 놓고 대신 우리가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물론 중국 견제 계속되니까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현재 이정민 정부에서 잘 캐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동북아 정세가 이제 내년이라든지 다가오는 연도에 굉장히 불안정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미 간의 협력이 통상과 안보 부분에 증대되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그 기회의 창이 더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하셨지만 요약하자면 위기는 기회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선택 교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유럽도 사실은 움직임이 만만치 않은데 그렇죠. 트럼프가 이렇게 유럽에서 발 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유럽은 얼마 전에 900억 유로라는 거액의 차관을 지원하면서 네. 독자적인 이제 방어 체계를 구축에 나서기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포스트 트럼프의 안보 질서에서 이런 유럽의 움직임이 국제 정세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제 정치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 정도 요소는 안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국제는 지금 아니다. 최근에 뭐 20년, 30년 동안 지구촌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대립 구조, 관계 이것이 구조적인 변수고 요소입니다. 네. 나머지 요소들은 거기에 이제 부속이 붙어 있는 거죠.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러시아가 부분적으로 독립적인 변수가 되지만 러시아도 구조적인 변수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유럽은 사실 그동안 미국과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십 년, 뭐 80년 이상 이제 생존을 해오고 이제 생활을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일기 이후에 이제 미국이 연대와 협력의 부분에서 이제 약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럽이 당연히 스스로 짊어져야 되는 부담이 커진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자각이 돼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되고요. 네. 이미 유럽의 대부분의 유럽의 나라가 많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주도적인 강대국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 유럽 국가들이 보이는 것은 문제가 생긴 부분을 보완하는 자구책의 의미가 있지 질서 자체를 구도 자체를 변경시키는 그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 역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뭐 여러 지역에서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거의 마지막으로 민종훈 교수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한반도의 안보와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2026년 북미 관계 아무래도 핵 문제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북미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은 꽤 있다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내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즈음에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걸 위해서 이제 그 판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판에 있어서 주요 행위자가 제가 볼 때는 러시아, 한국, 중국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언제 빠져나오느냐, 총성이 멈추느냐. 총성이 멈췄다는 얘기는 어쨌든 미국의 중재로 전쟁이 그 총성이 멈추는 거니까 평화협정이 아니기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종전 협상이 진전이 되면 그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러시아에게 미국이 그 북한관에서 원하는 바를 좀 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러시아가 수용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러시아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그 좀 막을 내리게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북러 군사협력의 수준도 조절이 될 거고 물론 북한과 러시아 우호적 관계가 지속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러시아가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런 부분들 그러면 북한도 이제 셈법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러시아만 계속 보고 있어야 되나? 아니, 미국도 좀 봐야지. 또 거기 중국이 있잖아요. 근데 내년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세력 균형을 그 추구한다고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미중 전략 경쟁이 지속되는 추세 안에서도 숨통을 좀 트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협조해주는 분위기를 갈 거고 그렇다면 북한 문제를 놓고 미중이 협력할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그러면 북중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해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을 생각하는 북한의 해법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만나고자 하는 김정은의 의지가 좀 강해질 수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판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나올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혼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겠다 개인기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김정은한테 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뭐 당근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에 우리 정부가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자회담이나 남북미 할 때 다 우리가 그 중재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이제 한미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판 깔기를 지금 해야 되는 거고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요소들이 잘 맞아 떨어진다면 내년이 2026년이 북미 정상외교가 재활성화되고 또 비핵화 관련돼서 스몰 딜 판이 만들어지면서 뭔가 북핵 협상이 다시 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한반도의 봄을 다시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선익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주 깔끔하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피스메이커를 하라.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하셨죠.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게 언뜻 보면은 이제 뭐 뒤로 이제 당사자가 아닌 뭐 제3자 같은 느낌을 주긴 하지만 실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메이커의 앞에서 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판을 깔아주고 명분을 만들어주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개념들을 개발을 해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이고요. 그것이 한국이 해왔던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한국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또 방법도 되고요. 또 한중관계 한러관계를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또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고 적극적으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면 한국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25일 성탄절에 준비한 KBS 열린 토론 연말 특집 이곳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민종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 그리고 왕선택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대우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